발표드릴 주제는 수직 농장의 국내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농업기계 전공을 했고요. 한 12년 전에 이제 어떤 연구과제 저희 실험실에 조그마한 식물 공장 3단짜리 실내 밀폐형 식물 공장을 시작을 해서 연구 과제 수행을 하면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직 농장의 큰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상태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물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 순서는 수직 농장 정의 및 특징. 사실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식물 공장하고 수직 농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직 농장이면 수직으로 이렇게, 보통 농장은 필드인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수직 농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농장 정의 및 특징을 좀 정리해 보고요. 또 국내 이제 기술 시장 정책 동향을 조사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식물 공장에 대해서 아직 좀 이슈들이 있고 또 아직도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언론에서 제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수직 농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기사들이 몇 개 이제 보이는데요. 보면 이제 최근에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하면서 그 중에 스마트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수직 농장 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게 참여를 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 어떤 계약, 수출 계약, 중동 지역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현대건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시장 개척 협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대학에서 수직 농장 재배 관리사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성과도 나고, 또 이런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보면 이제 전통적인 화학하는 이제 기업에서 식물 공장 스마트팜을 이제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약간 좀 제한적이다.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좀 사회적인 부분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제시하면서 이게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물 공장 또는 수직 농장이죠. 지금 오늘 주제는 수직 농장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관심이 가져지는 이유는 식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지금 80억을 지나서요. 곧 한 20년 지나면 10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인구도 보면 최근에 많이 인도 쪽에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농경지를 보면 50%의 농경지가 앞으로 농사 5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그래서 인구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식량 위기를 느끼고, 또 곡물이라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겪으면서 식량 이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과거 20년간을 봐도 물론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곡물 가격이 굉장히 등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히 요새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농산업 자체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마트팜 육성이나 확대에 최근에 또 오늘 같은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팜이 이슈가 되고, 그 중에 수직 농장이 최근에 어떤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직 농장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2010년에 고자희 교수님 책에도 이게 나옵니다만, 이제 2010년에 데스포미어라는 분이, 이분은 농업을 하신 분이라기보다 이제 도시 건설 이런 쪽에서 출발하신 분인데 수직 농장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스토리 빌딩이다. 그리고 환경 제어 농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하이텍 온실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장,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고자희 교수님 이제 책에 이렇게 보면, 정의에 보면 단열이나 밀폐된 창고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다단으로 이렇게 조명 장치나 수경 재배 베드 같은 것들이 다단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어컨이나 CO2 양액 공급 장치, 환결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이 구비된 것을 이제 식물 공장, 수직농이라고, 특히 여기서는 보면 플랜트 팩토리를 인도어 버티컬 파밍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가 약간 뭐 비슷하면서도 좀 이렇게 식물 공장이냐 수직 농장이나 이런 있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보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다단으로 돼 있는 것이 뭐 언어, 이렇게 수직 농장, 이렇게 언어에도 맞고 해서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인도, 그다음에 환경 조절 농업, 뭐 다단, 그다음에 이제 인공광이 있는 뭐 식물 공장, 뭐 이 정도로 하면 수직 농장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여러 형태 중에서 이제 산업적으로 다량의 작물을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상업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수직 농장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에 안포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얘가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제가 좀 교체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식물 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첫 번째 붐, 뭐 세 번째 붐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1957년 크리스티센 덴마크에 여기서 이제 식물 공장 시작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산업화 시대가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 수직 농장으로 유명한 이제 일본의 미라이, 그다음에 미국의 에어로팜, 유럽의 인팜, 이런 것들이 아마 수직 농장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0년대 지나면 이런 그 거래액, 이런 것들이 마켓이 급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2019년도에는 예상을 했고요. 보면 뭐 식물 공장과 특별히 다른 것은 요 멀티 레이어드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단으로 수직 방향으로 다단으로 재는 재배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머지는 이제 식물 공장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밀폐된 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공기 조화 장치, 조명 장치, 양액 공급 장치, 그것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다 수경재배, 물론 문헌을 보면 소일 베이스드도 이렇게 검색이 되고 나오긴 하지만 뭐 거의 수경재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경재배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작물 종류도 보면 엽채류 말고도 이제 과채류, 그 다음에 이제 허브나 화해류, 특히 이제 뭐 메디시널 플랜트, 몸에 좋은 그런 약용작물,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고, 또 이 기술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직 농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좀 받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노지하고 온실하고 수직 농장을 좀 차이점을 보면, 최근에 수직 농장은 보면 투입되는 핵심 기술이 뭐 대량 생산 기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그런 기술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환경 요소를 다 제어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재배 가능 지역이 여기 지역이나 공간에 제한이 없다. 뭐 작기도 노지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작기를 소화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를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냐 수직 농장이, 왜냐하면 물 소비도 대폭 이렇게 보면 비교가 보이죠. 250분의 1, 220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는 뭐 수확량은 뭐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 30배 정도. 푸드 마일리지를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지속 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동향을 보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0년, 그러니까 2018년하고 이제 10년 후를 보면 2,500억에서 1조까지 이렇게, 그러면 뭐 한 40배 정도 성장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이제 22억 달러에서 198억, 그러면 20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국내 좀 제가 이게 자료를 보면 연평균 성장이 이제 세계 시장이 더 많습니다. 24.6%고 14%고, 뭐 괜히 이런 걸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더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세계 시장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수직 농장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 여기서 얘기되는 것들은 이제 작물 생산용 수직 농장인 것 같습니다. 도시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수출형 수직 농장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수직 농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미래 농업이 될 하나의 미래 농업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자료가 깨지네요. 이걸 맞춰서 했는데, 그 유럽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또 이게 한다고 했는데 미국 게 하나 끼어 들어가긴 했지만, 유럽에서 형태들을 자료에서 보면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뭐 PFAR이라고 해서 인공 조명 장치가 있는 이제 대량 생산형 식물 공장. 그래서 바닥 면적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는 사실 여기서 보니까 수치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하여튼 바닥 면적 이게 뭐 0.5헥타르 정도고요. 연간 엽채류 생산 400톤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팜은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파리에 있는 뭐 사례인데요. 분무경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는데, 컨테이너 팜에서 선적 컨테이너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이제 뭐 수직 농장이다. 인스토어 팜은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가전 기기로서의 수직 농장 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존재를 하고요. 뭐 대표적인 그 PFAR, 그러니까 뭐 대량 생산 형태 수직 농장 대표 기업들을 보면, 독일의 인팜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수직 농장 중에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레빌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R&D 센터다. 전 세계 100헥타르 정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팜은 이제 핀란드의 시설 면적을 좀 보시고요. 월간 127톤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거는 이제 지하 33m에 설치된 이런 농장이 런던에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보면요, 선도 기업들이 에어로팜 바닥 면적을 보면 0.6헥타르죠. 0.7헥타르 정도 되고요. 하루 생산량이 이제 2,500kg. 그다음에 이거 보면 이게 모듈형 디자인인데 이제 좀 이렇게 옆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어리 팜 같은 경우는 최대 수직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꽤 엽채류뿐만 아니라 과채류들이 구근류라고 돼 있는데 구근류도 자라고 있고, 오이도 여기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프라이트 팜은 저기 컨테이너 팜, 그쵸, 이게 뭐 선적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모듈형으로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듈형으로 이걸 연결해서 계속 증강해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피팔은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건 이제 이런 같은 경우 이제 테크노팜의 경우에는 이제 시설면 상추를 3톤인가요? 3톤 하루에 생산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에 있는 이 자료가 좀 예전 거이긴 합니다만, 뭐 75% 정도가 이제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바닥 면적이 뭐 0.1헥타르 그죠? 정도 이하고, 시바르
우리 용어로 시바르. 연매출이 5억 원이죠. 이하가 대부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컬티베이션 시스템 모델이 컬처 머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플랜트엑스 회사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인스토어 팜이나 어플라이언스 팜 가전기기를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P8 또 미니 P8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 글쎄요,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규모가 뭐 꽤 10년 동안 5배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기업 중에 이제 스프레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매출 여기 보이죠? 3천만 달러, 30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회사인데요. 뭐 여기는 4단 재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라이 회사를 보면 뭐 바닥 면적이 있고 상추 10,000포기 하루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10단으로 된 렉이라고 해서요. 컬티베이션 룸을 가지고 재배 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808 팩토리 이렇게 뭐 CGO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팜에이트, 국내 최대 수직 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평수 약 300평 규모로 엽채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인스토팜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넥스토니 펫 옥천에 2,000평 정도 수직 농장을 조성해서 딸기나 바이오 소재용 작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컨테이너 팜은 엔싱에서 모듈형으로, 컨테이너 모듈형으로 이렇게 수직 농장을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사례들이 나오겠습니다. 이천에 600평, 용인에는 이제 딸기나 배추까지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안동에서는 이런 연구,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생산한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햄프를. 그다음에 이제 교원 헬스팜에 오플라인스 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형태, 다양한 형태,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 검색을 하다 보면 뭐 물론 2009년에도 이제 남극 세종기지에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컨테이너 팜을 보내서 이렇게 다단으로 채소를 생산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도 경북 울주에 제가 방문을 저도 그때 했었는데, 2013년도에 인삼, 버섯 이런 걸 재배하는데 뭐 거의 다 자동화된 형태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최신 동향이라고 할까요? 나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 엔싱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뭐 쇼핑센터 연계해서 신선 채소를 바로 여기 이마트가 있고, 여기 나오죠. 260m 정도.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재배를 해서 처리까지 해서 출하까지 바로 이제 판매하겠다, 이런 이제 형태를 뭐 이렇게 추구하는 기업, 이렇게 엔싱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개념 단계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보면 이런 도시 내에 굉장히 높은 빌딩 형태로 다목적 빌딩에서 어떤 뭐 농산물을 엄청난 양을 대량 생산을 해서 뭐 300톤, 500톤을 생산하겠다. 여기는 뭐 93헥타르 정도의 재배 면적을 가지는 이런 건물들을 제안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개념적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는 이런 수직 농장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뭐 상추, 딸기, 대체육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건 이제 제가 발표하는데 그래도 뭐 동영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네. 같이 이제 이렇게 재생이 되도록 해놨는데 저희 실험실에 아까 말했던 조그맣게 이렇게 한 12년 정도 12년 전에 구축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식물 공장을 3단으로 만들어서 재배단이 여기 보면 36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조명이라든지 뭐 EC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뭐 배추, 케일, 뭐 병풀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면서 우리 원예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뭐 기능성 성분, 뭐 의약품 성분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작물 생육 중에 생육이나 생육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그리고 이제 작물 다양성을 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이시 일본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딸기 재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 UBN에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딸기 재배하는 여기 신문 검색을 해서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 이렇게 이 수직 농장 안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자동화를 추구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중국 회사 보면은 뭐 여러분들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여기 들어가 보면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뭐 언맨드 무인 수직 농장 시스템에서 보면 파종부터 해서 육묘, 재배, 거의 출하까지 다 보면 이게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적으로 보면요, 아까 이제 양 박사님 뭐 USDA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 스마트 농업 추진 전략에서 보면 뭐 다양한 특수작물 산업 활성화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이런 예로 미시간 주립대에서는 실내 농업, 인도어 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UAIP 이건 이제 뭐 도시농업, 혁신, 뭐 생산, 뭐 프로그램,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계획 프로젝트 PP 부분이 있고 이제 임플리멘트 구현 프로젝트를 해서 수직 농장의 기술을 장려하거나 스타트업 초기 단계 투자 비용을 해서 1억에서 3억 원까지 1년에서 3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1단계를 잘 하면은 2단계 또 다시 1년, 그죠? 1억에서 3억까지 또 구현하는 프로젝트, 최대 뭐 6년까지 이렇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농지법 개정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식물공장이 이제 그 식물공장 부분을 설치 기업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해서 뭐 이런 양액 재배, 그다음에 로봇, 환경제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이런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식물공장 실증이라든지 데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트레이닝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례를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 기술 발굴 및 실증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보니까 이제 3개소 개소당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시범 농장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했던 사례들을 봤고요. 또 최근에 작년 이제 10월 달에 규제 개선이죠. 규제 개선을 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직 농장 육성에 필요한 지원 기준, 그다음에 기술 개발,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 보면 벤처 창업 육성 지원에 이제 123억을 예산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농지법상 이제 설치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인데요. 스마트 작물 재배사 보면 이제 수직 농장, 아쿠아포닉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다 이제 추가를 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울까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법적인 부분이 열려 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고려될 사항들이 사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경재배 스마트팜으로 작물 재배를 했는데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외에 수직 농장도 농지에 지을 수 있느냐. 뭐 또는 수직 농장에서 농사를 지은다면 이걸 농업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농업인으로 해야 뭐 농사용 전기, 면세유,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또는 뭐 수직농 현재 농민이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서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2010년에 데스포니아가 이제 수직 농장을 이 책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수직 농장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수직 농장이 되면 뭐 연중 생산할 수 있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농업에 의한 어떤 배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는 배출물들이 없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슈도 있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고 또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도 뭐 인공 조명, 그렇죠? LED 조명, 뭐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들고요. 또 운영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과연 농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기업이 아니면 전문 기업들이 아니면 이걸 농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에 수직 농장에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이 제한적이지 않느냐. 뭐 인공 수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차피 다 이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로 도시에 건설된다면 그럼 농촌은 어떻게 되느냐. 또 만약에 농촌에 설치한다면 농지법이나 현재 법률이나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있고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고자희 교수님이 이제 2020년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슈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이 온실의 15배다 이렇게. 하지만 생산성도 온실의 15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 그런 거는 많은 기술로 인해서 전기 사용을 이제 줄여 나가는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수직 농장에 뭐 맛도 없다, 맛이나 영양가가 일반 노지나 온실에 비해서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점, 여러 가지 장점들을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발전 방향을 얘기한다고 거창하게 제목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 농장이 이제 도시 근교 또는 뭐 극한 지역,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는 또 수출까지 중동 지역 등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도 해결이나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자꾸 좀 안 맞은 모양인데 잘리는데요. 수직 농장이 미래의 농업의 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든지 시장 동향, 기술 동향,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직 농장이 하나의 어떤 미래 농업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면 현재의 어떤 아까 말했지만요,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어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뭐 보조금,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뭐 고려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밀린 거 보면 보여주기 싫은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